코로나로 한 2년간 그 스탑됐었습니다. 그 카이스트 스타트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또 변화의 어떤 물꼬를 만들기 위해서 카이스트 스타트 테크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 그 4월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와 그리고 그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연구개발 이 결과물들을 투자자 여러분들과 또 공유도 하고 앞으로 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그 모색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행사입니다. 모쪼록 그 오늘 이 자리에는 뭐 비단 카이스트의 VC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출신의 VC들도 와 계시고 또 뭐 좀 한 분이시긴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시는 교포 VC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기업 소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이 기업들의 그 숨겨진 어떤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하러 오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류 협력의 기회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월달, 6월달 또 하반기에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달 토픽을 달리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기술 트렌드에 따른 기술 세미나와 또 그 관련 기업들의 IR 뭐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의과학대학원의 이정석 교수님께서 바이오 관련된 그 최근의 내용들 또 본인께서도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술 내용들을 중심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동문 VC 회장님이신 그 컴퍼니 K 파트너스 이강수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한 30명 이렇게 많이 계신데 아마 그 외부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카이스트 동문 출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모임이라고 있어요. 카이스트 VC라고 약칭하는데 약 한 200명 정도가 심사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그 동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그 동문 기업을 투자한 바도 있고요. 그 앞서 그 창업원장님이 오늘 프로그램 설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5번 이상 이런 좋은 모임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참석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영태 창업원장님, 그 다음에 박용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별 강연입니다. 주제는 의사, 과학자, 사업가, 그리고라는 주제입니다. 이정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의과학 관련된 산업에 뭐 오버뷰를 한다든지 할 만한 그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한 이제 창업까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카이스트의 의과학대학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창업과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좀 홍보를 해보고자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사업을 해보고 있고 그 이후엔 또 어떤 걸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좀 더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뭐 사실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가방끈이 목을 칭칭 감을 지경인데요. 그래서 원래 카이스트 학부를 나왔었고요. 서울에 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내과 의사, 류마티스를 전공한 의사가 됐다가 다시 카이스트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 와중에 아주 오래된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다시 만나서 지놈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해온 연구들과 그 전까지의 그 연구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올해 1월부터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국 카이스트에서 10년, 카이스트 밖에서 10년을 오가면서 이제 계속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가지 테마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창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의과학대학원과 창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 저런 것도 사업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체 한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 시퀀싱을 한다는 회사는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모든 지놈을 한다, 홀지놈 시퀀싱을 다루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거대한 지놈 데이터 안에서 홀지놈을 보는 기술이 가장 먼저 나왔고, 이걸 퇴행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기술이 진보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 원류로 돌아가서 모든 지놈 시퀀싱의 변이들, 특히 캔서와 관련된, 암과 관련된 변이들, 희귀질환과 관련된 변이들을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큰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하고 메디컬 인사이트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자원을 집대성해서 비로소 전체 지놈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의료에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체는 결국 사람이고 바이오인포마티션이라고 불리는 극히 드문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만든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그 일루미나라든지 이런 시퀀싱 기업 기술 회사에서 파는 기계를 사다가 만들면 됩니다. DNA 뽑는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차이는 데이터의 사이즈와 데이터의 완결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패널 시퀀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낚시를 통해서 정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퇴행시켜서 쓰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10배 정도 키운 것이 엑솜 시퀀싱이라는 형태로 단백질로 발현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홀지놈 시퀀싱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휴먼 지놈 is finite라는 예전에 유명한 유전체 학자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는 없다. 그 의미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누적시켜 나갈 단계가 드디어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2시간의 비유를 하자면 인생에서 2시간의 스냅샷이 지금의 패널 시퀀싱, 엑솜은 뭐 그 사람의 메이저 이벤트들에 대한 앨범 정도라면 홀지놈 시퀀싱은 그 사람의 일생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과 같은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렇게 만들었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먼저 교수로 있었던 주영석 교수와 제가 만들었고, 저희 둘은 둘 다 의사고 하지만 사뭇 다른 진로를 걸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지만 그 주영석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유전체 과학을 10년 이상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다뤄왔고, 저는 내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주영석 교수가 대부분 여기 나열된 논문들은 주영석 교수의 논문들이고 제 것도 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논문을 내왔습니다. 이 정도는 뭐 사실 유전체 필드에서 산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지금까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논문에서 엑셀런시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정도 많은 논문들을 굉장히 내기 어려운 것들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시퀀싱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기반해서 계속 모이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것들을 자산화해서 이걸 기반으로 한 다음 세대의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와 한번 그 길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저희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 창업의 계기는 2019년 1월에 여기 카이스트 본교 캠퍼스 안에 지금은 파스쿠치라는 커피숍이 있지만 그전엔 던킨도너스라는 작은 이제 학교 매점 같은 이제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연이은 연구비 낙방에 시리에 빠진 주영석 교수와 논문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고달픈 상태의 제가 만나서 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니드가 있었습니다. 연구비가 적어서 컴퓨터를 살 수가 없다.
또 저는 나도 좋은 논문 좀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창업을 해서 더 큰 리소스로 연구를 크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뭔가 해볼까? 이런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한 각오로 시작을 했었던 일이었고, 창업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엔드런 과제를 받았고, 근데 당시의 슬라이드들인데 이걸 다시 2년 만에 꺼내보니까 이걸 보고 돈을 주신 창업원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2020년 12월에 의료 거대 유전체 데이터 비즈니스로 발전한다. 굉장히 막연한 단어들을 이렇게 스케줄이라고 써놨는데, 참 지금 저희 계획도 다시 2년 뒤에 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보면 참, 이거 뭘 믿고 우리를 돈을 주셨나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를 만들기 전에 투자를 받자라고 하면서 1년여 동안 저희에게 투자해 주실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키워드는 의료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모으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택시는 K사, 배송은 C사, 예를 들면 야채 아침에 먹는 거는 M사인 것처럼 우리는 유전체와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빨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온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말씀은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진단기업 시퀀싱은 밸류에 제한이 있다. 신약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신약이 없으면 바이오 기업이 아니다. 연구소를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시퀀싱 많이 하고 논문 쓰려고 창업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당시에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창업하지 말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누가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됐고요. 2020년 12월 23일에 DSC의 김유한 전무님이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났고, 저희가 15분 정도 피칭을 했는데, 하시죠? 잘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으로 여쭤봤는데, 누가 그런 걸 물어보죠? 라고 이제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도, 취향이 특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또 믿고 투자를 해주시나 보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둘이 투자를 했고, 점점 둘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한 2년 만에 만난 벤처 캐피탈 투자하시는 분께서는 저보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스스로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직원이 이제 오늘자로 40명이 됐고요. 그 직원들 중에는 의사, 바이오인포마틱션, IT 개발자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는 비즈니스맨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플랫폼은 초기 단계 1.0 플랫폼이 나왔는데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뱅크는 이제 5,000예 이상의 캔서 지놈 시퀀싱을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는 작년에 시리즈 A를 받아서 약 30밀리언, 그 다음에 시리즈 B를 90밀리언 정도를 받았고, 단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리즈 B 받기 직전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받았던 한계점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HR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합당한 대우로 모셔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저희의 그 모토고요. HR. 바이오인포마틱스, 온콜로지, 레어 디지즈, IT, 아키텍처 등에서 솔직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제가 뭘 했나 돌이켜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회사에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우리 회사로 오게 만드는 데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은 이거였습니다. 시퀀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저희가 좀 더 저희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분석을 랩에 앉아서 작은 규모로 하던 것들을 큰 서버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GINS, 지놈 인사이트 플랫폼 1.0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90% 이상의 분석이 자동화되고 턴어라운드 타임을 3에서 6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에서 6일의 홀 지놈 시퀀싱 인터프리테이션 턴어라운드 타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타임 자체를 개런티하지 않거나 개런티 하더라도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렸던 것들을 집중적인 자원 투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해볼 수 있나. 마치 저희가 양산차를 만들기 전에 F1 레이싱을 해보는 마음으로 해봤더니 3에서 6일까지 줄일 수 있다. 진단의 영역과 임상시험의 영역으로 이걸 전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3GP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라이트하지만 창업원에서 그때 지원해 주셨던 엔드런 과제의 산물을 이제 버전이 여러 번 업데이트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지놈을 눈으로 보고 CT와 MRI를 외래 방에서 의사들이 보는 것처럼 지놈을 볼 수 있는 캔서 비전, 레어 비전 같은 이제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올해 7,000예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레어 디지즈는 정부가 이끌고 있는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에 저희가 들어가서 1차 년도에서 페일했던 분석들을 저희가 다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유전체 데이터를 정부에서 모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저희 회사의 니쉬인데요. 첫 번째는 캔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의사고 병원들에서 어떤 니드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정보를 여기에 결합해 놓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위한 규제를 돌파하는데 저희는 회사는 사내에 변호사가 있고 처음 설립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창업을 한 이후에 해왔는데, 그럼 의과학대학원이라는 조직은 무엇이고 그의 창업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희 회사에 저희 학교에는 저희 과에는 23명의 교수가 있고 그 중에 약 10명 정도가 의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창업을 했고 나름은 아직까지 잘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회사는 그 중에 하나이고 다음과 같은 투자들을 계속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과학대학원이 창업에 유난히 뭔가 더 그 열광적인 이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사람들이 잘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제가 의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관찰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집단입니다. 흡사, 저는 군인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인들의 목표를 180도 뒤집기만 하면 사실 의사들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자들과 다르게 병원은 지속 가능한 기업입니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의료 산업의 절대 강자로서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이자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을 지휘할 권한을 국민이 주어서 면허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흥미지향적이고 상당히 내가 즐거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연구비를 따는 건 사실 돈을 쓰는 일이죠. 그리고 근보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의사들에게 없는 가장 강력한 건 기술적 혁신이 가능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결합되면 결국 목적 지향적이고 다만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프로핏을 향하게끔만 틸팅을 해주고 기업의 리더이자 지휘자로 변신시킬 수 있고 기존 시스템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질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적인 훈련이 탑재되면 강력한 사업가로, 테크 기반 사업가로 변신할 언제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이 산업의 리더의 손에 강력한 문제 해결 방법을 트레이닝 시켜주면 사업가가 된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과가 만들어낸 인재들이 대부분 병원과 대학 그리고 연구원 등에 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벤처 창업이나 창업한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많아서 저희 회사에 와 있는 10명의 의사과학자들 중에 카이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출신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모으고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등을 맞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창업하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할 걸 도나스집에서 친구가 해보자고 하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둘이서 시작하니까 제자에게 너도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 서로 등을 맞대고 지지하는 효과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됩니다.
이 중에서 2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 나왔고 또 미국에서 포스닥 하다 그만두고 돌아왔고 온콜로지를 하던 잘 나가던 의사였는데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를 모든 사람에게 쓰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뭉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강연 제목이었던 의사, 과학자, 사업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이렇게 잡다구레하게 해왔는가? 이거는 저와 주영석 교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3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맨 왼쪽은 제넨텍, 이건 리제네론, 벨랩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아주 심도 있는 강력한 기술에 기반해서 성공했고 지금도 그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자생력이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 이름을 붙일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지속 가능한 과학, 산업, 복합체 Sustainable Science Industry Complex를 만드는 게 저와 주영석 교수의 꿈이고 의과대학원 출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창업 기업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 과학자, 창업가, 그리고라고 하셨는데요. 이 귀한 경험들을 나눠주신 우리 이정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라는 다음에 무엇이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답을 SSIC, 컴플렉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11월에 테크데이 때 한번 이런 큰 자리를 또 마련할 터인데 그때 보다 더 괄목하는 성과로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창업가분 5분을 만날 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튠론의 최재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튠론은 앞으로 열릴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자유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오늘 튠론의 피칭을 맡게 된 대표 최재호입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강연을 주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 아십니까? 갈등의 어떤 앞뒤 맥락을 다 논하지 않고 갈등의 해결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요. 저희 튠론은 그런 데이터 시장에 엑스 마키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건강한 삶 그리고 수명 연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메디컬 기업들이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의료 영상이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정말 귀한 데이터들은 모두 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 다른 외부 기관들이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어떤 공동 연구 그리고 개발을 할 때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데이터 좀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어떤 그런 개인정보, 민감정보들의 이슈로 인해서 병원들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메디컬 기업들은 뭐 브로커를 통해서 해외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병원의 문을 두들기고 사전 뭐 MOU라든지 뭐 공동연구 협약 등을 맺어서 병원에 직접 출입을 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하드로 반출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데이터의 개인정보 그리고 민감정보가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이용에 대한 허들은 이런 의료 메디컬 AI라든지 어떤 지노믹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메디컬 에리아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입장에서도 병원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개발 속도의 저하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배경에는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부에서 혹은 과제 수준의 어떤 데이터 가치를 매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비싸고 값진 의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가치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바우처 사업, 그리고 지역별 안심 분양센터 같이 정부 주도의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다는 단점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데이터의 수요를 맞춰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효용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튜로는 2021년 카이스트 중점연구소 사업에서 스피노프 해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예산 8억, 그리고 4명의 교수진이 함께 했었던 사업입니다. 핵심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 2개에 대해 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폐쇄망에서의 원격 학습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셋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지역 대학병원과 검증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22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POC 단계를 진입을 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확장,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부터는 데이터 오픈 마켓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엔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서 의료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보안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접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데이터 자체는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 연구에 대한 협약만 맺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료 데이터를 품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초기 영업은 MD인 저와 이제 co-CEO이신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예종철 대표님이 맡아서 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모든 팀원들은 김재민 CPO님 그리고 김희연 CRO님 외에 이제 모든 팀원들은 모두 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혹은 디자인학부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시장의 단 하나의 솔루션, 저희 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아스텍 이보아 대표신데요. 에아스텍은 분석, 모델링, 그리고 검증 플랫폼 기반의 신약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아스텍 대표 이보아입니다. 저희 에아스텍은 AI 플랫폼과 ITBT 전문 인력, 그리고 기초 임상 제약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약 성분을 발굴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2005년에 카이스트의 바이오민 내공학과가 이제 설립돼서 시작되는 그때부터 뇌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정상적인 것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정상적인 부분들과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방법론이 되겠죠. 그래서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신질환자라든지 아픈 사람들의 뇌파를 가지고 정상인들과 비교해서 이런 특징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연구 논문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쭉 해왔던 것은 제 연구 주제는 사람이 정상인이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상인의 뇌 그리고 정상인이 아닌 사람의 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의사들이 많이 알지 못한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회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도 만들고 이 뇌파의 질병이 어떤 모습이면 어떤 질병과 가깝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중간에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뇌파 이런 특성을 가지면은 저희들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가깝습니다라는 이제 진단 시스템으로 처음에 이제 회사를 모습을 갖추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이미 수혜사분들과 한번 미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 받았던 좋은 조언들이 이 회사 가는데 등산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습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바이오 쪽에 하시는 분들, 제약과 관련되신 분들, 병원과 관련되신 분들이 이 시장의 진입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가진 기술은 무엇일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정상은 무엇일까? 근데 이것들을 잘 찾아가는 데 앞서서 이 등산이 사실은 암벽 등반처럼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사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공익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과학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지방시켜서 발전시키자. 이 분야에 최선을 하는 뇌파 분야의 최고인 회사,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는 분야의 최고의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모습으로 이제 회사를 구도를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어떻게 회사에 먹이를 마련할 수 있을까,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뉴로 마케팅과 BCI 쪽으로 저희들이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의 장점은 뇌파를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그 기술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뉴로 마케팅 분야는 사람들이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롯데 중앙연구소에서 제시했던, 그래서 그거와 함께 했던 디지털 기사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뉴로 마케팅 분야로 이 음식물들을 섭취할 때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감정의 선호와 불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분야에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결사 연계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들을 받게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시장들을 활용하는 일들을 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광고를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는가, 이것들이 기존의 설문 검사 결과로는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선 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뇌파를 찍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방송 결과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부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진단 시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뇌 자극술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자극술에 대한 파트를 저희 회사에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접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회사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공동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저희는 뉴로 마케팅 쪽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에서 이제 뉴아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망막질환, 편두통, ADHD, 이명, 안면마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뇌파로 검증해 주자.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분야들이 실제로 많은 이제 정부에서 그것들을 개발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담당해 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구도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의 뇌파를 통해서 인텐션을 파악해가지고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들을 뽑아내서 실제로 지정해 주는 거. 그동안 로봇파를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캐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환경, 이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많은 사업의 확장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허권도 이렇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투자 유치를 준비해서 직원들을 좀 많이 모으고 서비스가 실제로 프론트엔드 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는 병원에서 골드 스탠다드가 있는 네네.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미 골드 스탠다드가 있는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골드 스탠다드가 없는 질병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 골드 스탠다드를 제안하시겠다는 건지.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치료제랑 연계가 되시려면은 이지는 결국 피노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생하는 조직학적 MOA를 규명하지 않으면은 디지털 치료제랑 이지 사이에 너무 공허한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뭐 그 두 업체가 조인해서 연구한다고 과연 이게 그 드러그로서 효과가 있을지.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등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진단 쪽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았습니다. 이런 최신 진단 기술이 나오면은 병원 측에서 굉장히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병원도 있었고, 같이 공부하는 병원도 있었고, 근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일반 의사분들께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환자들도 이것들이 안전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골드 스탠다드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필랩시 초기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아들이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미리 진단해주면 좋은 부분들, 아직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은 사실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데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매력적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그런 성능들을 테스트해주는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모습을 구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질문입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EEG 디바이스가 중요할 텐데요. 메타버스나 실생활에서 의도를 파악할 때 사용하시는 뇌파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 없으시다면 네.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정확한 64채널의 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32채널 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경찰청 과제와 다른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뇌파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장비에서부터 굉장히 고급 장비까지 다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정신질환 임상 솔루션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지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팀들입니다. 소누스의 이정민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E5 카이스트 상반기 창업대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비 창업팀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창업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지를 응원의 눈빛으로 이번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목했던 시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 즉 CRO의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였고,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였습니다. 카이스트처럼 이제 산학협력이 활발한 대학에서 많은 바이오텍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또 바이오텍이 발생하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임상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CRO 전체 시장이 2배 이상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사인데요.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하나 느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 또는 적용 방식은 의료진과의 검사도구 기반 대면 문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면 문진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하나는 지속성, 유효성, 효율성입니다.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을 위해 병원 방문 시에만 증상 판별이 가능했다는 점이었고,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 시 진행이 불가한 점, 그리고 평가자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 등이 문제로 꼽혔고, 효율성으로는 분산형 임상 시 떨어지는 응답 참여율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으로 적응증별 양성 및 음성 증상을 검사도구 기반으로 질환도구를 평가해보고자 했습니다. 대화형 AI 기반 적응증별 증상 진단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제 임상 솔루션을 소누스팀은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형 AI 기반으로 평가도구에 맞춰 라벨링을 통해 점수를 평가해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싶고, 두 번째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또는 그 치료제를 임상 수탁하는 기관, 치료제의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트래킹 및 정확한 단계 구분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분산형 임상이 활성화되면서 원격 기술 발전이 많이 임상 산업에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격 기술 발전 등의 국내 CRO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음성 자연어 처리 딥러닝 기반 대화형 AI가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적응증은 우선은 세 가지입니다.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은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와해된 언어, 환청 망상, 정서적 분마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은 사실 음성에서 판별이 가능한 증상입니다. 저희는 이 증상을 통해서 NLP와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 양성 음성 증상을 모두 디텍션하고자 합니다. 그 판스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가 지정된 그 검사 도구를 기반으로 라벨링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이 증상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자 하고, 이제 이 논리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 자연어 이해, 대화 매니지먼트 및 진단 모델, 자연어 답변 생성, 음성 합성의 이 구성도를 탑재한 저희 AI 스피커를 활용해 저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차별점은 대화 음성 데이터만으로 그리고 다른 보조 기구 없이도 바이오마커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팀에게는 이제 뇌파 측정기가 필요한 뇌파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디텍션을 하는 그 솔루션이었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대화만으로도 이제 이 증상을 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저희는 언어적 그리고 반언어적 특성 모두를 포함해서 멀티모달로 학습한 AI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확산된 분산형 임상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자동화된 임상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임상 시험에 먼저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가 커가고 있는 시장이 CRO 시장, 그리고 정신질환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사들에 대한 니즈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이제 검사도구 기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임상시험에 집중을 하고, 향후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제 처방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재진 솔루션으로 이제 확장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적응증 수 또는 언어 수를 늘려서 스케일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 정신질환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그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랑 문진하면서 스코링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 참여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의사와의 간헐적인 문진 없이 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음성 인식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해서 스코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가요? 네. 사실 5분 발표라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좀 스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성 AI 스피커를 각 집으로 이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집에서도. 근데 그러면 네. 굳이 그 음성 인식기를 AI 스피커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걸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왜 회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코링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언어로 그러니까 대화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코링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정상인과 놓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사실 병원에 올 때는 타겟 환자가 조현병인지 다른 병인지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와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왔을 때 조현병이 아니고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인데 조현병으로 이걸 진단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의사가 1차적으로 스크리닝해서 하실 건지. 조현병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특정된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와이된 언어라는 게 다른 증상에 비해서 구분되는 특징인데요. 와이된 언어의 의미는 이제 언어의 논리성, 그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성 또는 단어와 단어 간의 논리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대화를 하는 그 증상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워투백으로 학습된 AI를 활용한다면 확실하게 증상 감지가 될 거고, 또 판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모두를 감별해서 이거에 이제
속한 증상의 개수 차이를 판단해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조현병을 1차적으로 지정했을 때 다른 우울증 아니면은 기타 정신질환과 대비해서 확연하게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현병을 1차 적응증으로 지정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질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예비 창업팀으로서 가장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질환자의 대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정을 지금 의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고, 실제로 자문단을 구축해서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생별로 이제 연구실에 다니고 있고,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우선은 먼저 접근을 하고, 향후 이제 병원에 이제 더 접근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진단인지 스크리닝인지 아니면 진단된 환자의 스코어링인지가 조금 궁금한데, 만약에 이게 진단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나 MDD, BPD 같은 건 다 DSM-5라는 이제 병원 내부에서 의사가 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확진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DSM-5, DSM-6 이럴 때 이런 소너스의 기술들이 거기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 이 환자분들이 확진이 되려면 다시 아까 짚어주셨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는 진단입니다. 스크리닝이 아니고 진단입니다. 저희가 진단으로 정확하게 잡은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스크리닝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정말 많았는데요. 결국 스크리닝의 단점은 병식을 갖춰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스 또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햄디라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정확하게 지정된 검사 도구를 활용해 라벨링함으로써 저희가 디텍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DSM-5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점이, 첫 번째로 라벨링한 모델이 정확하게 어큐리시가 나타나는가와, 두 번째로 이것을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두 가지 테스트를 저희는 사실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테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DSM-5 과정을 사실은 대체하려는 것이 저희 팀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질문들이 여러 번 중첩되기도 했는데, 적응증을 갖다 저렇게 이제 디파인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의사와의 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응증 저게 지금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등 돼 있는데, 우울증도 서브타입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지금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그런 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진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서브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디에서도 어떻게든 추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심평원에서도 보험 수가를 지정을 해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 정신질환 자체가 좀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정확도의 면에서 좀 이 부분을 탈피하고자 우울증을 이제 2차 적응증으로 내린 상태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환자 수가 이제 유전적으로 1%의 국민이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환자 수는 사실 1%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이 발굴해야 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어쨌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1차 적응증으로서 조현병
이 정확도, 뭐 임상 환자분 수 등에서 이제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한 이제 임상의의 니즈는 사실 앞에서 대면 문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 환자 앞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임상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뺏기고 다른 환자에 응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 점, 그리고 또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또 정확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제 그 검사 도구의 문제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아예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을 최소화하되 의사가 향후 마지막 검사 과정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좀 서로에게 리워드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입니다. 음성인식을 통해 정신질환 여부 분류 진행 시 병의 디벨롭먼트 단계의 경우 폴스 네거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정신질환 초기 단계의 환자에게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 시 환자가 해당 진단을 100% 믿고 아무 조치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흘러 정신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정신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신약 또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의 임상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적용이 되려면 이미 그 환자가 입증이 된 상태에서 그 환자에게 유효성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전 과정에서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환자군에 대해서는 선별이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협력과 사업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개 팀은 툴론, 그리고 에아스텍, 프로미소, 4N, 그리고 소노스였습니다. 우리 이분들과 사업 협력을 원하시는 창업팀이나 예비 창업팀 분들 또는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은 지금 줌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여러분들은 판교센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오늘 창업원의 김영태 원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투자자와 좋은 기업을 키우는 투자자,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두 분의 유형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창업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해 주신 기업들의 좋은 점도 잘 봐주시더라도 또 좋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응원해주는 투자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